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RIADM이 원리와 응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RIADM이 개요, 그리고 방사성 약물 제조, 그리고 방사성 약물을 이용한 ADM이 시험 실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ADME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시된 약물의 생체 내 흡수, 분포, 대사, 배출을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RIADME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ADM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동일하나 질량수가 다른 핵종을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드로전, 듀테리움, 트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모두 1번인데 질량수는 하이드로전 1, 듀테리움 2, 트리튬 3 이렇게 질량수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동위원소들 중에서 안정한 동위원소보다 중성자가 많거나 작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안정해지기 위해서 중성자를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성자가 없어지는 그 작업을 우리는 방사능 붕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수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수소의 경우 중성자가 이중수소나 수소보다 훨씬 많은 두 개의 중성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중성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음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음전자가 방출되게 되면 헬륨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베타 이미션이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는 방사능 붕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사능 붕괴는 초당 몇 개가 붕괴가 되냐를 저희들이 방사능이라고 하고 초당 한 개의 붕괴가 일어날 때 원베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ADME는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을 약한 말인데요. 흡수, 분포, 대사, 배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시된 약물의 생체 내 흡수, 분포, 대사, 배출을 연구하는 학문을 RIAD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RIADM을 이용하여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신약 개발은 크게 세 단계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 두 번째, 드럭 디벨롭먼트 단계, 세 번째, 상용화 단계입니다.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질병의 작용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히트 물질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드럭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는 비임상 시험, 임상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1단계에서는 약효가 있을 가능성이 큰 선도 물질을 조사하고 고효율을 검색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비임상 시험에서는 독성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임상 시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IND를 작성을 합니다. IND 표준 소식에는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항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메트리 인포메이션 포 레디오액티브 드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RIADM이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약 연구개발 단계 및 소요 시간은 기초 탐색 연구에서 5년, 비임상 시험에서 1, 2년, 임상 시험에서 5, 6년, 그리고 시각적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비용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가의 실험 장비, 만성적 태양적 질환 연구, 복잡하고 광범위한 임상 실험 등을 통하여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 개발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롱텀 인베스트먼트 산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RIA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사능 약물의 제조를 하는 방법을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약물은 크게 다른 말로는 표지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표지화합물과 불완전 표지화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 표지화합물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기 전후에 화학적으로 동일한 화합물을 완전 표지화합물,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고 난 후에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완전 표지화합물이라고 명칭합니다. 이러한 방사성 표지화물의 필수 조건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하고 난 후에도 화학적 성질이 보존되어야 되고, 불완전 표지화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방사성 동위원소나 원자단의 도입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나 화학적 성질 변화가 본래의 화물과 다른 거동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사성 약물의 일반적인 제법 및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적 합성법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 조작을 거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합성법이 있습니다. 생합성법은 목적 화합물을 생체에 의해서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위원소 교환법이 있습니다. 동위원소 교환법은 표지하려는 유기물 중 특정 원소의 안정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로 교환시켜 표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사성 약물을 합성하고 나면 생체에 적용하기 전에 불안정성이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불안정성 요인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1차 내부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성 약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에 의한 불안정 효과가 1차 내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에 의해서 방사성 약물이 자기 분해되거나 다른 분자에게 분해 효과를 주는 것을 1차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방사선 효과는 1차 효과에 의해 생긴 자유라디칼에 의해서 2차적으로 다른 분자를 공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불안정 효과를 더욱 확대시키는데 이것을 2차 방사선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사선 불안정 요인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방사선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방사능이나 방사성 농도를 가능한 낮춰서 보관하고 방사선 흡수제나 방사선 에너지 분산제를 가해서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방사성 약물을 이용해서 생체 내에서 어떻게 흡수, 분포, 배설이 되는지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 그리고 요드 131을 표지한 약물을 실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쓰인 약물은 항말라리아제입니다. 말라리아는 암컷 학칠목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당히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라리아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970년대까지는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부터는 다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말라리아 약물에 대한 내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개발되었던 항말라리아제들이 말라리아로 인한 내성을 통해서 효과가 없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새로운 항말라리아제 후보로서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를 선정을 하고 스위스 MNB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인 항말라리아 신약 후보 물질의 생체 내에서의 흡수 분포 대사 연구를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항말라리아제 후보 물질인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요드 131을 붙여서 불완전 표지화물을 만들고 토끼에서 그리고 쥐에서 생물학적 고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에다가 카본 14를 표지하여서 완전 표지화물로서의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의 흡수, 분포,
대사를 연구하였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암컷 합질 모기가 사람에게 말라리아균을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말라리아균이 인간에게 감염되었을 때는 간과 적혈구에서 성장하여 다시 암컷 합질 모기를 통해서 계속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말라리아제는 주로 작용하는 것이 간과 혈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가 생체에 투여되었을 때 간과 혈액에 갈 수 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에다가 표시를 하고 토끼에게 주입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간과 혈액을 통해서 잘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SD 렛츠에서의 혈액과 간에서 분포하고 있는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결과를 통하여서 스위스 MNB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가 간과 혈액에 분포해야 되는 효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에다가 탄소 14를 표시하여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연구를 하기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혈액은 1시간, 4시간, 8시간 이렇게 특정 시간별로 혈액을 채취를 하고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스타디를 위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버, 하트, 렁, 브레인, 스플린, 키드니, 스타먹, 스몰 앤 라지 인테스틴을 1시간, 4시간, 8시간, 24시간 이런 시간 간격으로 적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린과 피시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4시간, 4시간에서 24시간 별로 해서 10일까지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대사가 돼서 호흡을 통해서 나갈 때 카본 14 레벨드 된 CO2가 나가는 것들은 보시는 장치를 이용하여서 시간별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 타임 프로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블러드 컨센트레이션 타임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하여서 우리는 Cmax, Tmax, half-life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스타디를 통해서 브레인, 렁, 하트, 리버 등에 있는 약물의 Cmax와 Tmax 그리고 half-life를 구했습니다. 본 약물은 간에서 Tmax가 약 5시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메일 SD 렛츠에서의 데이터인데 앞서 소개시켜드린 female SD 렛츠와 데이터가 유사합니다. 본 슬라이드는 유린과 피시지에서의 카본 14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를 시간에 따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호기에서의 탄소 14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의 익스크리션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의 유린, 피시지 그리고 호기에서의 도수를 요약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라리아 신약 후보 물질인 피라딘 테트라포스페이트의 방사성 동요소 카본 14을 표시하여서 생체 내에서 어떻게 항말라리아제가 흡수, 분포, 배설되는지를 본 RIADME 기술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RIADME 시험을 통하여서 피로다닌 테트라포스페이트의 흡수, 분포, 배설의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IND 제출의 데이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본
기술은 2007년에 CSMMB 항말레리아 신약평가 기술로서 3억을 받고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국내 신약 16호로 등록된 피라맥스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레퍼런스들입니다. 본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